공감복지 라디오.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오늘은 나는 날마다 신화를 꿈꾼다. 사랑도 기적처럼 올까 등 많은 저서와 함께 국문학과 예술철학 그리고 미학 미술 사학을 전공한 수필가이자 미학자이신 문학공간 빈빈을 통해서 정신장애인과 교도소 수행자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던 김종희 작가를 모시고 정신장애인이 변화되고 자존감을 찾아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7 네. 월입니다. 그러게요.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에서 항상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7 월이잖아요. 그래서 네. 7월 한 달은 우리 작가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마련을 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정신장애인이 변화되고 자존감을 찾아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네. 먼저 정신장애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장애라고 얘기를 하면 자꾸만 사회에서 태보하거나 혹은 또 어떤 편견을 가지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49대 50 일이라는 그 부분에서 누구나 다 아프고 또 누구나 다 어느 한 부분에서는 어떤 그 정상적인 루트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정신장애라는 것은 마음이 앓는 감기하고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계절이 바뀌거나 할 때 감기를 앓잖아요. 다만 육체적인 감기가 아니라 마음의 감기, 감정의 감기를 앓는 것이 바로 정신장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인제 정신장애 하면은 우리가 인제 한 덩어리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작가님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가까이에서도 그 정신장애를 보고 들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유명 연예인들이 뭐 장애이더라. 뭐 강박증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듣잖아요. 그것도 정신장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나치게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조금은 왜곡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사회의 어떤 큰 사회 범죄라든가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것이 우울증 약을 복용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문제잖아요. 네. 사실 현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조금의 우울증도 있고 또 말로 드러내지 않고 진단을 받았지 않았을 뿐이지 나름의 우울감과 강박감은 조금씩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전체적인 병의 한 요소 혹은 병적 현상으로 가져가 버리면 사실은 뭔가 개선의 의지가 있고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스스로 나를 비관으로 보고 스스로 나를 또 낙인 찍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지나친 개인주의 혹은 뭐 여러 다양한 사회적 상황들이 우리를 점점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정신장애 하면은 아무래도 인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가족들도 감추고 그러기 때문에 네.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 우리가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도 보면 지나치게 내성적이었는데 그것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에 대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착하다. 얌전하다.'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기를 지나오면서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가 또 어떤 가족 관계 속에 있는가에 따라서 개개인이 바라보는 또 사회 또 개개인이 쌓아가는 어떤 감성 심미적이고 인성적인 요소에 조금씩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다른 여타 장애에 비해서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신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런 육체적인 장애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사회에서 많은 부분 배려하고 또 포용하고 수용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있지만 유독 정신장애에 대해서만큼은 조금의 색안경을 끼고 보시기 때문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정신장애라는 것을 자꾸만 감추고 싶어 하는 것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죠. 네.
우리 작가님께서 이제 정신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때가 언제였고 어떤 계기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셨을까요? 제가 문화공간 빈빈을 설립하고 2010년 설립했는데 2011 년부터 2018 년까지 정신장애인들의 감성 발견 인문학 시쓰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으로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직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창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일기 쓸 때 누구를 위한 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스스로 나를 통한 나의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글쓰기 혹은 시쓰기를 한다면 아마 그들의 마음이 감각이 감성으로 녹아들어서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지 않을까. 말하자면 일상과 예술은 분리되지 않고 일상의 삶은 예술적 삶과 같이 가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와 달리 정신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세계는 감각기관이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환청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제6의 감각기관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내가 비록 정신장애라는 판정을 받고 또 약을 복용해서 치료 과정이 있지만 그런 육체적 치료와 동시에 내 정서적 치료를 같이 해 간다면 결국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시 참여했던 정신장애인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셨는지요? 네.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고 삶의 과정에서 왕따, 폭력, 사별 혹은 이별, 실연 더군다나 직장 생활하고 난 이후 퇴직 이후에 오는 어떤 공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정신장애의 어떤 판단을 치료를 받는 분들인데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굴곡 같은 그런 분들이 주로 참여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그러한 질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렇죠. 저 네. 역시 뭐 그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 단지 저는 약물을 의존하지 않을 뿐이고 음. 그들은 의사에 의한 처방에 의한 약물에 의존할 뿐이고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저를 또 자정할 수 있지만 그분들의 경우는 자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나 의학적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단지 미묘한 차이, 그들과 음. 내가 다르지 음. 않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문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신장애인 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사고로 자기의 감정을 글을 쓴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내가 살아가지만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내가 아니라 늘 장애라는 판정 속에서 사회의 배경 뒤로 밀려나 있었잖아요. 근데 시를 쓰면서 '나도 시를 쓸 수 있네. 선생님 저 정신장애인데 시를 쓴다니까 부모님이 놀라요.' 내지는 이런 음. 다양한 첫째 중요한 건 글을 쓰고 글을 쓰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주체적 존재. 이 시대에 너와 내가 따로 있지 않고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한 현대 시대인으로서 인식한다는 데에서 가장 큰 의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문학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이라 그럴까요? 아까 뭐 시도 쓰시고 뭐 이런다고 말씀을 네. 하셨었는데 제가 매주 하나의 주제를 숙제 형태로 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종소리라는 주제 혹은 우체통이라는 주제를 내면 이분들이 늘 우체통 종소리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상상을 하고. 그러면서 우체통에 우편물이 들어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나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과 버물려서 시적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주일 동안 시에 대한 생각, 문학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아프다는 것을 잊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일 뒤에 시를 써 오세요. 그러면 그 시에 대한 제가 시를 읽고 합평을 하는데 개개인이 써오는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이 써온 그 언어를 바탕으로 시를 바탕으로 해서 그에 맞는 맞춤식 첨삭을 하는 거죠. 맞춤식 인문학 강의. 네. 말하자면은 저 역시 제 안에 제가 많잖아요, 다양한 페르소나.
다양한 페르소나들 앞에서 1대1로 대화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은 경청하고 내 말만 주도적으로 했던 그간의 행동 양식에서 타인의 말을 들을 줄 알고 타인의 말에 공감할 줄 아는 이런 공감과 울림 그러면서 성장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같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성장을 했고요. 네.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면서 정신장애인 분들에게 글쓰기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사물에 대한 귀를 기울이고 음. 또 사물을 관찰하게 되고 사물을 관찰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발견, 예. 나를 움직이는 내 정신 세계가 정신장애라는 질병적 요소가 아니라 감정적인 그러니까 감각적인 인간,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자기 발견을 가능하게 했던 거죠. 네. 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권의 책을 펴내신 걸로 아는데요. 그 네. 정신장애인 분들의 글이나 사연도 담겨 있는 그런 책인가요? 그 해마다 이분들이 썼던 시로 시집을 열고 내고 또 시화전을 했거든요. 음. 또 이제 시문학 공모전도 같이 하고 그래서 정신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세상을 향했던 내 내면의 소리를 내는 시집을 엮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시어가 정말 탁월합니다. 음. 보통의 시인들은 시를 위한 시를 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를 나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에요. 경이롭지 않아요? 네. 내가 내 안에서 울리는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예술가나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부여 베토벤도 귀가 들리지 않았지만 신미한 마음의 소리로 세상의 소리를 들었다는 이런 동기부여가 되면 사실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또 살아내야 될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런 희열을 같이 느꼈습니다. 자, 그럼 작가님, 네. 당시에 네. 정신장애인이 쓰신 글 가운데에서 기억나는 시라고 해야 될까요? 네. 두어 편만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은 직접 좀 낭송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런 영광을 주시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아 좀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시는 2017 년도에 손경희 씨가 발표한 그리움이라는 시예요. 네. 네. 그리움, 손경희. 수없이 사람들이 드나드는 우체국. 빨갛게 익은 우체국 통이 서 있다. 깨알처럼 심은 까만 그리움을 담아 하얀 편지가 쏙 들어간다. 하얀 종이 먹은 우체통 빨갛게 익어간다. 너무나 아름다우시네요. 그렇죠. 네. 편지가 들어가는 것 또 편지를 깨알같이 심은 까만 그리움이라고 표현하는 것 뭐 기성 시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음. 글자로 보지 않고 글자를 그리움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것만큼 대단한 것이 또 있을까요? 음. 그러게요. 네. 또 어떤 시들이 있는지 한 편도 좀 소개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별이라는 시예요. 별? 네. 예. 자, 이분은 이순영 씨의 글인데요. 아주 네. 짧습니다. 별, 이순영. 창문을 열다 보니 별이 나를 쳐다본다. 별이 나를 부른다. "순영아, 순영아." 엄마처럼 별이 나를 부른다. 야, 진짜 너무 멋지시네요. 와. 네. 정말 야, 너무나 멋진데요. 네. 이 어. 시에 제 의사가 하나도 들어가지 네. 않았습니다. 그냥 아. 이분들이 썼던 원본 원형 그대로예요. 야, 정말 감동, 너무나 진짜 단순하시지만은 네. 무척 감동을 주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별이 네. 나를 부른다는 것, 음. "순영아, 순영아." 부른다는 것은 음.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존재의 이유가 되잖아요. 네네. 우리 김춘수 시인의 시의 꽃처럼 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몸짓에 음. 불과했지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인해서 나에게 존재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 음. 별이라는 아득히 먼 세계의 그 어떤 존재가 나를 이름 불러준다는 것은 '아 나 살아있구나. 내가 이름이 있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음. 이순영 씨는 사실은 사별하고 난 이후에 온 우울증 때문에 네. 장애가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절절함,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절절함이 음. 그냥 가슴으로 꾹꾹 눌러두면 누구라도 그 어떤 멍든 가슴을 평생 안고 살아가지만 그냥 이렇게 시라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표현해 낸다면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음. 이것이 제가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했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가장 큰 네. 목적이었습니다. 너무나 쉽지만 너무나 감동이 음. 큰 그런 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작가님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면서 정신장애 수강생의 어떤 변화를 직접 많이 경험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경험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 첫째는 저 역시 조금의 편견이 있을 수 있었는데 저 스스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제 안에 들어있던 잠재된 편견을 없앴고요. 둘째, 그들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또 성장했거든요. 어느 날 제가 휴대폰을 잊어버려서 찾고 있으니까 그 같이 강의를 들어주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늘 정신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가 네. 저에게 도리어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제 모든 편견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네. '다르지 않다. 음. 단지 생각하는 음. 속도라든가 시선 음. 서로 다른 방향을 볼 뿐이지 사실 우리가 같구나.' 거기에서 제가 엄청나게 저 역시 느낀 바 크죠. 이런 걸 깨달음이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요. 그런 차이에 대한 인정, 편견이라는 말을 음. 늘 말로 했지만 현장에서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제 안에 들어있던 잠재된 편견이 그야말로 없어졌어요. 네. 이제 우리 작가님이 정신장애인분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보아 오시면서 비장애인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우리는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신장애라는 것은 불의의 사고와 같은 것, 어쩌면 자연재해와 같은 것인데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는 서로 연대해서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장애를 설령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비관하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로 어떤 삶을 바라본다면 모두가 아름다운 사회를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 언제 어느 때 어떤 순간 자연재해를 입을 음. 수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 네. 오늘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둔다면 아마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훌륭한 꽃동산에 저마다의 다른 빛깔의 꽃들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하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그냥 우리가 한 시대를 걸어간다는 그 자체가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네.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이게 바로 이제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결국 타인에 대한 경청, 예, 또 우리가 인정이라는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인정한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좀 경청하는 자세, 귀가 먼저 열리면 마음이 같이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람의 세계에 녹아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 배려하고 또 포용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려, 포용, 경청, 네. 그런 공감이 결국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걸음으로 이끌어 주겠지요. 네. 작가님 오늘도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의미 있는 주제로 또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 김종희 작가와 함께 정신장애인이 변화되고 자존감을 찾아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